우왕 9년 8월 초하루, 기상관측을 담당하는 서운관승 직어원이 장형 70대를 맞았다. 이날 일식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일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신 합좌기구인 중방에서 직어원의 처벌을 주청하자 주왕은 장 70대를 때리라고 명했다. 이해 8월에는 유독 별의 변고가 많았다. 13일에는 달무리가 나타났고 21일과 22일에는 햇무리가 거듭 나타났다. 달무리는 달 주위에 둥그런 원이 생기는 현상이고 햇무리는 해 주위에 둥그런 원이 생기는 현상이다. 달무리, 햇무리는 달과 해 주위에 생기는 일종의 무지개인데 이런 무지개를 한자로 예라고 한다. 적도를 따라서 하늘을 28개 구역으로 나누고 별들의 각각 이름을 붙인 것이 28수다. 지상의 토지를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동쪽을 청룡, 서쪽을 백호, 남쪽을 주작, 북쪽을 현무로 나눈 것처럼 하늘도 내수로 나누어 사궁을 삼고 각 궁마다 7수로 나누면 모두 28수가 된다. 수는 머무른다는 뜻이다. 고조선 이래 모든 나라들은 천문을 중시했다. 고려도 마찬가지였다. 28수의 별자리에 변고가 생기는 것은 땅 위에 재변이 생길 조짐이라고 보았다.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관청인 서운관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면 임금에게 직접 보고했다. 조선 숙종 때 서운관의 관리인 최천벽은 고려 474년간 나타난 천변과 각종 제의를 형태별로 모아 천동상 위고를 편찬했다. 이해 8월 21일과 22일 햇무리가 거듭 나타난 현상에 대해 천동상 위고는 예가 해 위에 있으면 가까운 신하가 난을 일으킨다라고 설명했다. 우왕 9년 8월 19일에는 화성이 헌원 성좌를 침범했다. 고려 현종 7년 12월에도 화성이 헌원의 대성을 침범한 적이 있었다. 천동상 위고에 따르면 당시 서운관은 이런 점사를 내놓았다. 천하에 대란이 일어나리라. 후비가 주살되리라.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죽으리라. 천하가 임금을 바꾸리라. 우왕 9년 8월 20일에는 달이 필성을 침범했다. 필성은 28수의 12번째 별인데 천동상 위고에 따르면 당시 서운관은 이런 점사를 내놓았다. 변방에서 군사들의 난이 일어나리라. 22일에는 토성이 천관을 범했다. 천관은 28수의 하나인 필수에 딸린 별자리로 변방의 요새와 관문을 상징한다. 토성이 천관을 범하면 천하가 서로 연락이 끊어지고 도로가 막히리라고 점사한다. 이처럼 무지개가 해나 달 위에 뜨는 햇물이나 달물이, 달이나 화성이 다른 별자리를 침범하는 현상은 왕조에 좋지 않은 조짐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중방은 8월 초하루에 일식이 일어나지 않은 데만 주목해 직어원의 처벌을 주청했다. 별자리를 관찰하지 않으면 모를까. 관찰할 바에는 일식보다 더 중대한 점사가 있는 별자리의 변화에 주목했어야 하는데 중방은 물론 우왕도 그러지 않았다. 별자리의 변화에 대해 가까운 신하가 난을 일으키리라.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죽으리라. 천하가 임금을 바꾸리라.
변방에서 군사들의 난이 일어나리라 라는 점사가 나왔다면 중방과 우왕은 이후 전국의 변화에 주목했어야 한다. 그러나 일식이 일어날 것이라 그르게 예고한 것만 처벌하고 다른 것은 묻어두었다. 천문 변화에 밝은 중신이 있었다면 하늘이 전하는 이런 경고에 몸을 떨었을 것이다. 그런 중신이 없는 가운데 같은 달 가장 변방에 있던 한 장수가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문의 주인공은 동북면 병마사 이성계였다. 동계라고도 불리던 동북면은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부터 지금의 강원도 삼척에 이르는 광대한 땅이었다. 100여 년 전인 고려 고종 때 원나라에 빼앗겼다가 공민왕 5년 북강 회수운동 때 되찾은 강역이다. 두만강 남북 쪽의 동계와 압록강 동북 쪽의 북계는 고려의 북방 국경선이었다. 동북면 병마사 이성계가 상소문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조정 대신들에게는 뜻밖의 사건이었다. 우왕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문신이 아닌 무신이 상소문을 올린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것보다는 그 내용이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성계의 상소문은 북계의 지역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북계는 여진족, 달달족이 사는 곳 및 요심과 경계가 서로 연접해 있으니 실로 국가의 요충지입니다. 북계와 동계는 모두 동이족에 속한 여러 결애들이 어울려 사는 지역이었다. 여진족은 물론 달달족이라고 불리던 몽골족도 고려족과 어울려 살았다. 고려는 건국 이래 요심을 국경으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어왔다.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고려가 치른 모든 전쟁이 이곳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곳은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이성계는 이렇게 지적했다. 비록 무사한 때라도 반드시 군량미를 비축하고 군사를 길러 뜻하지 않은 사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은 매번 저들과 교역하면서 나날이 서로 친해져서 혼인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 족속들은 저들의 땅에 거주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유인해가고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 쳐들어와 약탈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데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처럼 이는 동북면만의 근심이 아닐 것입니다. 동북면에서 고려인들과 뒤섞여 사는 여진 몽골족은 양날의 검이었다. 중국 한족의 눈에 이들은 같은 말을 쓰는 동이족이었다. 고려어와 여진 몽골어의 차이는 중국 북방어와 남방어의 차이보다 훨씬 작았다. 중국 북방어와 남방어는 서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고려어와 여진, 몽골어는 통역이 없어도 서로 의미가 통했다. 게다가 이들은 실제로 서로 혼인하고 함께 어울려 살았다. 이성계의 의형제로서 나중에 조선 개국 1등 공신이 되는 이지라는 쿠룬투란 티무르라는 이름을 가진 여진족이고 그의 부친 아라부카도 여진족이다. 이지라는 공민왕 20년 고려의 기와에 공민왕에게 이씨성과 청해라는 본관을 하사받았다. 그의 둘째 부인은 이성계의 부인 강씨의 조카딸이다. 동북면의 여진 몽골족은 고려족과 서로 어울려 살았지만 정세가 변하면
언제라도 고려에 등을 돌릴 수 있었다. 따라서 북계와 동계에 사는 여진, 몽골족을 관리하는 것은 고려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성계는 이 지역을 입술에 비유해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경고한 것이다. 이성계는 무장이 조정에 상소를 올릴 때는 반드시 군사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군대의 식량 문제로 말을 이어갔다. 군대의 생명은 군량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100만 명의 군대가 있더라도 하루치 군량만 있으면 하루짜리 군대가 되는 것이고 한 달치 군량만 있으면 한 달짜리 군대가 되는 것이니 이것은 하루라도 식량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성계의 말처럼 식량 없는 군대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식량이 떨어진 군대는 약탈 집단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군대의 식량 조달은 생명선과 같은데 고려는 이 생명선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동북면 군사들의 식량은 경상도와 강릉 교주도에서 조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도에서 오는 군량이 끊긴 지 오래였다. 토지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고려의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군전을 받고 그 대가로 군복무를 했다. 그러나 소수 권세가들이 이런 토지를 빼앗아 차지하면서 정상적인 토지 제도가 무너졌고 덩달아 조세 제도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성계가 생각할 때 동북면 군사들에게 군량을 제공하는 것은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였다. 그들은 대부분 그의 집안 군사인 친병이었기 때문이다. 이성계는 할 수 없이 동북면에서 거둔 세곡으로 겨우 군량을 메워 나갔는데 이 세곡을 충당하는 백성들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수탈하는 무리가 끝도 없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성계는 우왕에게 이런 사정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근래에 물난리와 가뭄이 들어서 관청과 민간의 창고가 모두 텅 비었는데 여기에 떠돌이 중들과 무례배가 불사를 칭탁해서 권세가의 편지를 함부로 받아 주군의 청탁을 넣어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자놀이를 합니다. 쌀 한 말과 배 한 자를 빌려주고는 쌀 한 섬과 배 10여 자를 거두는데 이를 반동이라 합니다. 체납된 세금을 받듯 마구 거두는 바람에 백성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질 수 없게 한 고려의 이자법인 자모법이 무너지면서 고리의 이자가 판을 쳤다. 그렇잖아도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은 등골이 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들은 배후에 관청을 끼고 조세를 거두듯 빚을 받아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관청과 원수들이 파견한 자들까지 관청을 등에 업고 수탈에 나서니 이를 견디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부지기수였다. 백성들이 없으니 당연히 세곡을 거둘 일도 없었다. 중앙에서 파견된 자들만이 아니라 지방 관리들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성계는 부패한 지방관들 역시 비판했다. 9년을 다스리는 지방관은 대부분 개경에 있는 권세가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모든 신경은 자신들의 임명권을 쥔 개경의 권세가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직무에 태만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 돌보기는커녕 악착같이 수탈해 자신이 착복하고 일부는 상납했다. 이성계는 지금부터라도 청렴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지방관으로 뽑아서 백성들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대도 마찬가지로 개경에 연줄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장수 자리를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국가가 보위된다고 보았다. 여기까지는 변방을 지키는 장수로서 충분히 건의할 만한 내용이다. 이성계의 상소문이 심상치 않은 것은 토지 제도와 세금 제도까지 거론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도내의 주구는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땅이 좁고 척박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세금을 거둘 때 경작하는 땅의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고 다만 호의 크고 작음만을 보고 있습니다. 화령은 도내에서 땅이 넓고 풍요로운 곳이지만 아전들이 봉급으로 받은 땅이어서 그 지세를 관에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걷는 것이 고르지 못하니 군량이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는 도내 여러 주는 물론 화령도 모두 경작하는 땅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공과 사를 모두 편안하게 하십시오. 가진 땅의 크기와 내는 세금의 액수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농토의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집안 식구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니 형평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성계는 식구수가 아니라 농토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그래야 보다 공평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변방에서 군사들의 난이 일어나리라 라는 점사가 나온 달 변방 무장 이성계가 올린 상소문의 내용은 이렇듯 심각했다. 문제는 드러난 내용에만 있지 않았다. 이성계가 상소를 올리게 된 과정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상소문을 올린 시기가 개국의 설계사 정도전을 만난 직후였던 것이다. 변방에서 군사들의 난이 일어나리라, 천하가 임금을 바꾸리라 라는 점사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친병을 거느린 변방 무장이 개국의 설계사를 만난 직후 올린 상소문이라는데 사안의 중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 중신들은 물론 우왕도 한낱 변방 무장에 불과한 이성계의 상소문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불우한 지식인 정도전을 만난 직후에 작성한 상소문이라는 과정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막강한 친병을 가진 그의 배경에는 주목해야 했다. 그러나 중신들과 우왕, 그 누구도 이성계의 상소문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다소 뜬금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이성계의 상소문은 다른 뜻이 아니었다. 백성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장수가 변방에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장수의 뒤에 개국의 설계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권세가들에게 농토를 빼앗기고 노비로 전락한 원한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백성들의 시각으로 고려를 바라보는 변방 무장과 유학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한 상소문이었다. 가까운 신하가 난을 일으킨다.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죽는다. 천하가 임금을 바꾼다. 변방에서 군사들이 난을 일으킨다. 우왕 9년 8월 고려 왕실에는 온갖 불길한 점사가 쏟아지고 있었다.
동북면 병마사 이성계를 찾아간 불우한 지식인 정도전은 두 개의 경구를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다. 하나는 순자의 말이다. 임금은 배요, 백성들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물은 배를 엎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맹자의 말이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 그런데 가장 귀한 백성들이 땅을 빼앗기고 노비로 전락해 한을 품고 있었다. 무린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통 위에서 환락을 즐기는 배에 원한을 품고 있었다. 이런 백성들의 원한이 하늘을 움직이면 그것이 곧 천명이다. 순자와 맹자는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성계의 상소문은 천명을 향해 내디딘 첫발이었다. 이 첫발의 의미를 읽지 못한 고려는 곧 거센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만다.